메아리 역사교실 제14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역사를 바꾼 불꽃 전태일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불꽃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봐야 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주변에 또 다른 전태일은 없는 것일까요? 전태일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일을 두루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전태일은 17살에 본격적으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일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어린 시다들의 노동 환경은 전태일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정희 시기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 번영 뒤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 죽도록 일했지만 외면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 시다의 평균 연령은 18살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매일 15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 한 달에 이틀의 휴가만이 있었지만 이 휴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골방에서 천에서 나오는 먼지를 먹으며 일하는 여공들은 폐병, 빈혈, 신경통, 위장병 등의 고질병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돈이 없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점심까지 굶으며 일하는 어린 시다들을 위해서 전태일은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주고 시다들은 일찍 퇴근시키고 자신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근로 조건은 개인의 온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근로기준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이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운동을 공부하며 친구들을 모아 산동 친목회를 만들고 각 노동 현장을 다니며 노동 실태를 조사해 노동부, 신문사, 방송국에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태일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실천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전태일이 알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전태일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결심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를 외치며 분신을 하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발걸음이 멈춘 곳에 현재 전태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바란 사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노동자들의 살아가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50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전태일의 불꽃은 노동운동으로 되살아났습니다. 70년대 이후 약 2,50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조투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27%, 350만 명에 달합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임시일용직 등의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 없이 32.2%에서 37%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중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기준 51.2%로 8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바라는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19살 하청 노동자 김모군이 사망했고 2017년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김영균 노동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24살의 청년 김영균이 기계에 끼어 머리가 절단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이 예고된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손전등 하나 받지 못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석탄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김영균 노동자의 유품은 작업복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또 다른 전태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위태로운 노동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노동 현실은 과거와 그 현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강제징용된 10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일제는 초등학생까지 동원하여 군사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강제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역사의 잔재가 현재에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여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던 주요 산업인 중공업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1970년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공업은 비대해지고 그에 반해 경공업과 농업은 수축되었습니다. 경공업과 농업의 수축은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올라오게 만들었고 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값싼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 점점 늘어나는 해외 자본은 우리가 외세에 착취해서 진정으로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동안 수출이 주도한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더딘 흐름 속에 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이고 예속적인 경제 구조 안에서 전태일, 김영균과 같은 죽음은 필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과도 연결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불씨는 노동운동, 해방운동의 들불로 커져갈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투쟁하는 모습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